오늘 중앙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문희 연일 한국당 작심 비판, 청와대 대통령이 화난 것 같다. 아니, 대통령이 화나면 대수입니까? 근데 웃기는 거는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화난 것 같다라고 하는 데 대해 지금 한국당이 당신이 지금 화를 낼 처지냐라고 말을 못하고 있다는 게 더 웃긴 겁니다. 지금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황교안이 안철수, 유승민과 보수 통합, 동상이몽, 보수를 통합하기는 해야 된다. 그래서 보수 연합론이 실현될까? 이런 기사들이 곳곳에서 많이 났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보수 통합이라는 부분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한국당이나 애국당이나 또 더 나아가서 한국당이나 유승민 그리고 바른미래당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안철수나 저는 물론 애국당이 한국당보다 훨씬 투쟁을 잘하고 헌신적이다. 이건 인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유승민이나 바른미래당에 간 구 새누리당 의원들이 좀 더 개혁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 그것도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안철수까지 포함해서 다 보수의 영역에 넣는다 하더라도 시대가 요구하는 보수의 가치를 아무도 제대로 모르는데 통합해봤자 사람 통합은 그 숫자 몇 개 늘어나는데 불과한 것이고 정치의 통합이라는 것은 화학적 결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 가치의 시너지 효과가 나야지 사람을 몇 명 더 늘리는 통합이 물리적으로 무슨 큰 영향력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안철수의 사상이 뭡니까? 안철수가 정치한다고 지금 2011년부터 설쳐됐는데 이제 한 8, 9년 됐는데 안철수의 가치가 뭡니까? 지난번에는 문재인 물어주고 들어가고 2012년에는 또 2017년에는 끝까지 뛰었고 그런데 안철수가 가지는 가치가 뭐냐는 겁니다. 안철수의 가치가 한국의 무슨 민주당이나 한국당 일반의 가치와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굳이 안철수가 정치를 안 하면 안 될 안철수만의 독자적 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자, 유승민이 정치를 한다고 유승민의 정치적 가치가 한국당을 훨씬 넘어서는 가치가 있다고 구체화된 게 있습니까? 무슨 경제민주화니 이런 부분에 상징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지 유승민이 어떤 혁신적인 가치를 별도로 더 추구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철수나 유승민이나 황교안이나 한국당에 있는 사람들이나 애국당이나 다 모아본들 지금 변화하는 시대적 가치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다 통합한들 무슨 큰 시너지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정치권이 이제 산토끼 사냥에 나섰다. 어쩌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은 갤럽 조사 기준으로 36%, 한국당은 24%다. 맨날 여기서 거의 고착되어 있습니다. 1, 2% 왔다 갔다 하죠. 한때 굉장히 정치에 눈치가 빠른 한 여론조사회사가 한국당 지지를 민주당에 바짝 붙이니까 한국당은 앞뒤 재지 않고 그 여론조사에 빠져가지고 황교안이나 나경원이는 조금만 더 하면 그런 자기들이 하는 식으로 추월할 거라고 큰 착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제 1.6% 남았다. 다음 주는 앞설 거다. 앞서기는 개뿔. 그래서 그 여론조사도 이제 한국당의 지지율을 29%로 밑으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은 24, 민주당은 36, 거의 고착 구도로 가고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집토끼 지지율이 여기에 딱 바닥에 붙어서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대비해서 한 30% 안팎의 지지를 가진 걸로 보는 무당층을 공략하고 나섰다. 그래서 민주당, 한국당 지지율을 합치면 60% 정도 되니까 기타 정당들 지지가 한 10% 되고 남은 30%는 어디도 지지하지 않는 세력이니까 그걸 지금 잡아야 된다 하고 나갔습니다. 자, 한국당이 장애 투쟁을 하니 한교안이가 와서 안정이 됐는지 하면서 집토끼는 잡았지만 집토끼는요 안 잡아도 홍준표가 대선 때 얼마입니까? 24. 그리고 작년에 한국당에 지방선거 참패할 때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20% 중후반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의 지지율은 황교안이 나와서 늘은 게 아니라 그것도 아니고 쫙 빠져 있다가 선거 때만 되면 요 정도는 나온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뭔가 하면 이기기에 충분한 지지율로는 턱 없다는 거죠. 과거 탄핵을 겪으면서 한 자릿수나 10%대 지지율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감정이 섞인 부분이었고 객관적으로 한국당이 25%대 안팎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이제 그 지지율을 해주는 사람과 해주지 않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가지면서 늘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선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권을 할 가능성이 크겠죠. 민주당도 꼬라지 보기 싫지만은 한국당에 한 표 주는 것도 자존심 상해서 못 주겠다. 자, 선거 안 찍어준다. 옛날엔 그런 사람들이 정의당을 찍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것들도 좀 사기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투표를 안 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결국은 자기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이제 선거에 누가 더 많이 참가하는가 이런 부분인데요. 둘 다 실용 중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중도라는 것은 정당이 좀 사기만 치면 순식간에 입장을 바꾸어서 찍어주는 정당의 따까리들입니까? 그래서 중도라는 것이 실체가 과연 뭐냐라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한국당이 온건하게 가야 그래도 중도를 넓힐 수 있다고 차명진이를 처벌하고 5.18 망언을 처벌한다는데 그래 그런 중도의 실체는 과연 뭐냐? 그러면 중도가 찍어줍니까? 중도가 도대체 뭐냐라는 중도에 대한 분석조차도 민주당이나 한국당이 하지 않고 중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프랑스 지난번 대선에서요. 3년 전에 있었습니까? 이 마크롱이라는 사람이 수십 년 내려오던 사회당과 그 다음에 우파연합, 공화연합, 공화당을 한 방에 날려버리고 두 정당을 군소정당으로 만들어버리고 무소속이 당선되었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에 보수당과 노동당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정당이 전부 찌질해져 버렸습니다. 미국의 지금 지난 대선 트럼프와 힐러리가 붙은 대선 거기서 거의 샌더스가 힐러리한테 이길 뻔했습니다. 공화당의 주류 후보들이 10명, 16명인가 나왔지만은 밖에서 굴러 들어온 자기 당의 당적을 제대로 갖지도 않았던 트럼프한테 뺏겼습니다. 민주당은 사회주의자를 자처하고 독자적인 정당 운동을 하던 샌더스가 민주당에 기어들어갔는데 그걸 감당 못해서 다 달라붙어서 팔을 꺾고 해서 억지로 힐러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미국에서도 지금 민주공화당에서 둘 다 밖에서 굴러 들어온 돌이 대선을 치를 뻔했습니다. 결국은 밖에서 굴러온 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죠. 자,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가 뭘 의미하느냐. 정치가 취약한 이탈리아는 이미 밖에서 굴러온 이런 거구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파퓰리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갔고 전통적인 정당의 역사가 긴 독일에서도 지금 3인당 기사 기민연합이 흔들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기성정당이 변화하는 시대에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지금 거의 다 와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나라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제 밑에 3, 6급쯤 되는 나라에서는 독재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대중에 한마디로 자극시켜서 낮은 수준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다시 히틀러 같은 독재자들이 등장하고,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터키의 에르도안 같은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베네수엘라 차베, 마두로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낮은 나라에는, 수준이 낮은 나라에는 아예 독재자들이 이제 권력을 강화해 가고 있고,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선진국에서는 기성정당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준이 높아서 기성 민주당이나 한국당이 사라지고 새로운 파퓰리즘 세력이 나오겠습니까? 수준이 낮아서 독재자가 등장하는 방법으로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수준이 낮아서 독재자가 등장하는 쪽으로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차라리 파퓰리즘 세력들이 지배하면 그래도 파퓰리즘은 독재자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왜?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독재자의 영역에 가게 되면 그거는 민주주의가 거의 무너져서 민주주의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지 국가 운영이 민주적으로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보수 통합을 한다는 부분에 솔직히 말하면 똥에다가 똥을 던져봤자 똥덩어리지, 큰 똥덩어리지, 그것이 어떤 가치적 결합이 있겠습니까? 내 똥이나 남 똥이나 섞어도 마찬가지 똥이에요. 문제는 화학적 결합을 해서 똥을 밥으로 만드는 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 부분은 전혀 없다는 거죠. 왜? 지금 한국의 보수 정치인들 중에서 세계가 정치가 왜 이렇게 갑자기 혼란스러워지고 흔들리는가? 경제가 왜 이렇게 갑자기 저성장으로 무너져 가는가에 대한 자각이나 의식이나 이런 변화를 이야기하는 변화의 본질이 뭔가를 근원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옛날 정치, 한 4, 50년 굴러온 한국 정치의 틀에 본능적으로 움직여서 보수가 흩어져 있으니 이 보수만 합쳐서 문을 꺾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 황과 나의 머릿속에는 제가 이야기하는 경제가 급격하게 세계 경제가 변하고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시대적 대세다. 그러면 급격하게 이렇게 변하는 경제가 사회 정치 구조를 다 흔들어 제끼고 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정치가 변하지 못하면 이 변화의 원인을 알지 못하면 다 무너진다. 아니면 독재로 간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보수 통합을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정치꾼들끼리의 결합에 불과한 거예요. 자, 어제 오늘 신문에 몇 가지 제목 보면요. 상가가 완전히 몰락해 가고 있다. 지방 도시뿐만 아니라 서울에도 지금 청담동 같은 이 홍대 앞에서도 지금 상가가 몰락해 가고 있어요. 지금 상가의 실질적 공실률이 40%가 넘는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오늘 조선일보에 보면 힘든 공사일 할 사람 없어서 재외 동포 10,000명을 취업을 늘린다. 그래서 건설 현장용 비자를 발급해서 8년 전에 5,000명에서 6만 명으로 연내 5,000명을 더 늘리려고 하고 앞으로도 10,000명까지 더 늘리겠다. 그래서 노동계는 일자리 뺏긴다고 반발하고 있다. 일본은 취업 비나기 세대로 중년이 언둔형 외톨이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규직 못 구해서 알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지금 33살에서 48살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약직이고 결혼도 못하고 부모 집에 얹혀 살고 급여 행복도 다른 세대보다 밑돌고 있고 정부가 이 부분에 지금 직업훈련을 시키던 대책을 세우려 하는데 방법이 없다. 자영업 아버지와 알바 아들이라고 또 조선일보에도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자영업하면서 망해 죽을 지경이고 아들은 알바 쫓아다니고 있는데 이 자리도 없다라는 거고. 자, 6개월 넘게 건보료를 연체한 업체가 작년에 6만 곳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2% 안 될 거라는 것이 유력하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이제 해도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 정치권이요. 문 정권이 소주성을 가지고 경제 못 살린다라는 것은 그거는 확인된 거짓말이에요. 그럼 확실한 명제입니다. 못 살린다는 게 명제고 소주성으로 경제 살리겠다라는 게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당이나 보수 세력이 경제를 살린다? 못 살립니다. 성장을 시킨다? 성장 못 시킵니다. 소주성 안 해도 경제는 망합니다. 소주성 하면 더 빨리 망하는 거죠. 그러면 보수가 이 지금 전 세계의 경제가 침체되고 망해가는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보수가 고민이라도 해보고 대안이라도 낸 적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잡아서 규제 완화하고, 예? 규제 완화하고, 세금 줄여주고, 그리고 싼 노동력 데려와서 쓸 수 있도록 외국 노동자 많이 이렇게 하고, 예? 그리고 해외로 자유스럽게 나가도록 해주고, 상속세를 갖다가 적게 때리고, 그러면 전부 기업 정신에 불타가지고 기업을 이렇게 전 세계가 경기가 안 좋은데 열심히 해서 그런 착실한 기업인이 있어서 가상에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제조업이 부흥하고 그래 될 것 같습니까?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중앙일보가 말하는 대로요. 그러면 다음에 지금 소카의 타다의 이재웅이 혁신 사업가로서 모빌리티 타다 택시를 돌리면 혁신이 일어나서 택시가 없어도 거기서 수많은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보십니까? 시대 변화에 저항하는 적기 논쟁에서 벌어진 변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아직도 마찰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경제가 국민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될 것 같습니까? 문제는 문 정권이 망해가는데 부채질을 하고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은 분명한 거지만은 현재의 보수 세력이 집권해도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거짓말을 했다가 또 뺏기면 그때는 진짜 완전 박살나버리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 세계의 신자유주의로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미국에 한번 보세요.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IT 기업들이 영향을 미치고 월가가 영향을 미치니까 이자들은 전 세계에 가서 싸게 또 미국 안에서도 싸게 공장만 돌리면 된다고 생각해서 이민이나 난민 이런 걸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미국이 아주 그냥 경제가 혁신할 거라고 했지만은 지금 미국 경제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 제조업이고 뭐고 중간은 텅 비어버렸고 일부 구석에 가서 IT업인데 그거는 하나만한 것들 많아요. 페이스북이니 넷플릭스니 트위터니 그거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 할 겁니까? 아마존이 그러면 옛날에 없다고 미국 사람이 못 살았습니까? 근본적으로 미국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소득을 분배해주는 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또 월스트리트에서 돈 장사를 했다 칩시다. 그 세계를 상대로. 그게 미국 사람들 다수에게 뭘 던져줍니까? 그 몇 사람들만 뉴욕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진짜 주인들은 먹고 살 방법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럼 누가 미국의 경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 기업가들과 정치인들이 결탁을 해서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해외로 막 진출하고 조세빛으로 회사 옮기고 싼값으로 사람 쓰게 하고 돈 장사하도록 풀어주게 하고 그 결과 미국은 회사가 다 사라져버리고 일자리가 사라져버린 현상이 발생. 그래서 트럼프가 된 거예요. 그 트럼프는 반신자유주의, 고립주의로 가고 이민 반대로 가고 하는데 한국에 트럼프를 믿는 사람을 보면 경제는 전부 시장 경제 신자유주의를 찬양하고 정경련식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틀린 놈이다 이단하라고 해가 되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고 있는
이 파퓰리즘, 극우 파퓰리즘이라고 부르는 저는 서민 파퓰리즘이라고 정의합니다만은 이게 잘못된 거라고 비판해야지요.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마다 잘 사는 나라에서 선진국에서 지금 신자유주의가 종말을 맞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선진국의 끄트머리, 중진국의 제일 앞에 서 있는 나라라고 본다면 한국은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식의 경제를 고집하면 한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한국의 경제는 지금 신자유주의로 세팅이 돼 있고 노무현도 신자유주의에 앞장섰지요. 삼성공화국이라고 해서 신자유주의에 앞장섰잖아요. 한국에는 삼성이 한국의 경제에 마치 스탠다드처럼 국민들이 생각하잖아요. 나 참 희한한 거예요. 삼성은 삼성 잘 먹고 사는 거고 국민이 잘 먹고 사는 것과 삼성이 잘 먹고 사는 부분을 지금 서로가 밀착이 됩니까? 커플링이 돼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지금 대기업들 다 밖으로 나가려지 않습니까? 욕은 할 수 없지만은 그것이 국민이 다수가 잘 먹고 사는 거하고는 전혀 반대 방향이라는 것은 알아야 되지요. 근데 왜 보수의 가치가 신자유주의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금융위기가 왔을 때 신자유주의 때문에 다 망했다고 오큐파이드 운동인이 해서 미국의 젊은 층의 사회주의가 득세하고 유럽에서는 거구가 득세하고 미국에서는 또 이런 거구 성향을 가진 또 다른 세력들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고민도 없는 저 무지한 한국당이 자기들끼리 밖에 나간 사람만 통합하면 그게 보수 통합이냐? 그럼 보수 통합이 아니라 수구 통합이에요. 진짜 보수 통합은 한국당이 지금까지 가졌던 신자유주의적 사고를 고쳐야 돼요. 한국당이 문재인 보고 뭘 요구했습니까? 규제 완화를 하라고만 요구했어요. 자, 세금 깎아주라고만 요구했어요. 자, 물론 규제를 완화하거나 세금을 깎아줘야 된다는 걸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요구들이 결국은 한국당에 자리 잡고 있는 신자유주의적인 수구 기득권의 사고에서 한 발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 한국당이 집권하면 경제를 어떻게 할까요? 외국에 나가든 어디 가든 열심히 장사해서 돈만 많이 벌어오라고 세금 깎아주고 규제 완화해주고 신자유주의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경제정책을 쓰지 않겠습니까? 트럼프처럼 국경을 통제하고 난민을 받지 않고 지금 보세요. 지금 외국 동포들 데리고 온다. 이것도 안 하고. 자, 해외 나간 기업들 보고 돌아오라고 압박하고 한국에서 기업하라 하고 그러면 노조 문제나 땅 문제는 정리해 주겠다. 기술 혁신도 도와주겠다 하고 이런 정책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재벌들 원하는 대로 다 해줄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재벌들과 한국의 서민들의 이해관계는 이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재벌들은 한국에서 회사할 생각이 없어요. 해외에서 생산해서 해외에서 팔아먹으려합니다. 일부는 한국 가서 갖고 와서 팔아먹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한국의 경제정책을 한국을 떠나고 싶어 재벌 위주로 맞춥니까? 이거를 이제는 안 해야 된다는 게 새로운 한국의 거구, 저는 거구라고 부르기 싫어서 서민형 파퓰리즘이라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보수의 토로를 자리 잡아야지 보수가 가치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외국인 노동자나 이런 외국 난민의 혐오를 가지겠어요? 왜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민노총이나 이런 데 대해서 혐오를 가지고 왜 젊은 남성과 여성이 젠더 갈등을 일으키겠어요? 이게 다 지금 그들이 느끼고 있는 이 사회 변화에 대한 모습들을 원인을 잘 모르니까 이런 방식으로 표출하는데 이것도 다 따지고 보면 지금 한국 사회가 미국이나 유럽이 겪고 있는 결국은 서민 파퓰리즘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상을 보여주는 단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옛날식으로 아무 변화도 없고 고민도 안 하고 시대가 왜 이런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대로 끌고 가가지고 잘 될 거라고 봅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길 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좌파 파퓰리즘이라도 잘하지요, 저놈들은. 종북 좌파 파퓰리즘이라도 80년대부터 수십 년을 해먹어서 잘하지요. 이쪽은 그걸 할 줄도 몰라요. 그런데 사고도 변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해먹던 기득권 보수 사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100번 통합해 보십시오. 되는가?